예, 존경하는 광명 철산 13단지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게 된 이재식이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는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사업 방식 결정과 관련한 신탁 방식에 대해서 한국 토지 신탁에서 그리고 최근 주거 환경 트렌드에 대해서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설문조사서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소유자님들께서는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발송해드린 설문조사서에 사업 방식을 선택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우리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설명회는 참석을 못하신 소유자분들을 위해 비디오 촬영 후에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활용할 계획임을 그리고 활용해서 배포해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 정비 사고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아니면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안용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용훈 회장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토지동 소유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칭 철산 13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안용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13단지는 지난 24년 7월 광명시에 정비사업 정비 입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 1월 8일에 광명시에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는 광명시 의회에 청취를 거쳐 지방도시계획 전문위원들이십니다. 여기서 전문위원들이 심의를 거쳐 약 6월경에 정비업체로 지정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3단지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결정할 시기가 왔습니다. 조합이냐 신탁이냐를 결정할 때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재준위에서는 소유자분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조합 방식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자님들의 선택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어 이렇게 오늘 사업 방식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지는 어느 누구도 현재 광명시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그 강아무개 씨는 자기가 그 시에서 승인을 받은 것 그냥 이렇게 그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절대 그 시에서 승인받은 죄가 없고 그 문자 발송은 뭐 우리가 유령단체니 뭐 등등 하면서 무지하게 우리를 갖다가 무시하는 바람으로 소유자님들 현혹시키고 있는데 우리 소유자님들은 절대 그 문자의 현혹세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자 발송은 우리가 2023년 한여름에 정비개혁 위반 동의서를 받았을 때 71%의 그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이 전화번호는 강 위원장 그분만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71%의 전화번호를 계속 돌려갖고 문자를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넣는데 우리는 현재 거기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시지 말고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우리 소유자님들의 정확한 판단
다음으로 강창재 추진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창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말까지 제주위에 그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19대, 20대 입대위에서 동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께 잠시 후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잘 보시고 잘 듣고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인사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우리 회장님과 위원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궁금하신 사항은 진행답 시간을 별도로 갖고자 하오니 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나서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한국토지신탁 정경찬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경찬 상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소한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한국토지신탁이 여러분들하고 일을 하자 이런 개념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사업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13단지 현안 사항과 저희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방식에 대한 고찰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우리 철산주공 단지는 보시는 것처럼 23년 1월 달에 정밀안전자를 통과를 했고요. 24년 3월 달에 12단지, 13단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에 정비구역 지정 주민장이 되었고 1월 8일 날 그 관련 주민 설명회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안전자 통과하고 정비계획 수립이 곧 임박을 했고요. 이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른 단체에서 누구는 공식단체고 누구는 유령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야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두 단체는 둘 다 임의단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이 인사 말씀하시면서도 얘기했지만 가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가칭 추진위원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추진위원회를 할 거냐, 조합 설립 인가를 할 거냐, 신탁 방식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사업 방식이 결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가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단지뿐만 아니라 광명에 있는 데서 24년 8월 달에 이런 자리를 한번 가졌더라고요. 박승원 광명시장하고 얘기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준비위원 41명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나온 내용이 재건축 사업 시행 방식 결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한 단체에서도 기존 단체에 이러한 신탁 방식 설명회를 개최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지가 과거에 대한 회고, 지금 진행되어 온 내용들, 그 다음에 현재 과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가는 과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같은 신탁사와 MOU를 체결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임의단체,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나 지금 단체나 다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에서 임의로 도시계획업체를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식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업체가 임의로 진행하는 방법, 둘 다 결론적으로는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정비구역에 대한 공람이 지난 1월 8일에 있었습니다. 1월 8일에 공람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의견을 내보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파트는 이런 거를 방향해달라. 의견 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여러분한테 안내를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런 방식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 같은 신탁사가 16년도부터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조합원님들이 2,460명을 가지고서 주민 설명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과거에 대한 회고로 보면 지금 현재 최초의 그 지구 단위 계획, 아까 보신 것처럼 특별 계획 구역에서 설정되어 있을 때는 최고 높이가 130m였습니다. 우리의 아파트가 지을 수 있는 최고 높이가 130m였는데 이번에 구역 지정하면서 보니까 완화가 돼서 143m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했다. 완화받아서 143m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있는 이제 여러분들 저희도 뭐 제대로 된 자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의 자료에서 저희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 단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 타입이 172세대, 우리 규모가 3,000세대가 넘는데 59 타입이 179세대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은 84에다가 84는 34평, 우리 흔히 말하는 34평이죠. 34평에다가 2,200세대를 갖다 놨다. 그리고 대형 평형을 이렇게 놨다. 혹시 이 평형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근데 저희는 사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평형이 지금 그래도 중소형 평형이지만 그래도 평형을 괜찮은 평형을 가지고 있는데, 자 84 타입으로 다 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대를 구성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리 처분에서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분담금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나는 굳이 그 평형을 가질 필요가 없어, 좀 작은 평형을 갖고 싶어, 그래서 부담을 줄이고 싶어,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는 서는 59 타입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분양가가 제일 높은 평형은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제일 분양가가 높을까요? 평당 분양가가 당연히 59 타입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익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적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보시면서 의구심을 가지셨습니까? 84 타입인데요. 84 타입은 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용 84.9까지가 84 타입인데 주변에 있는 84 타입의 평형을 보면 34평, 33평, 거의 34평에 수렴하고 있는데 우리 단지의 84 타입은 36평형입니다.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그러면 36평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36평이라는 게. 왜? 우리 단지 아까 143m까지 높이 올라간 거 보셨죠? 143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35층 아파트와 달리 49층까지 계획을 했더라고요. 49층까지 계획이 되면서 벽체 공용 면적이라는 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의무화고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36평이라고 해서 가격을 더 줄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품 차별화를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내용, 좀 전에 말씀드린 36평이라는 내용 한 번도 들은 적 없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싸워요. 왜 36평 만들었어? 왜?
여러분들한테 안내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깐 보시면 자, 근린상가 시설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즘 상가 분양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 중심 사업지구가 있죠. 근데 우리 단지의 요 내용을 보면 약 15,000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상가를 배치를 했어요. 미분양 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할인 분양해야 되죠. 할인 분양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추가 부담금 내셔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을 생각 없이 했을까요? 자 보시면 지하 요것들도 뭐 여기는 종전가니까 의미 없다고 치고요. 예상 비례를 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설정을 했는데 1층은 4,700만 원, 2층은 2,600만 원, 3층하고 지하는 1,800만 원, 2,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자, 2층이나 3층이나 지하는 우리가 아파트를 팔았을 때 평당가보다 낮은 가격이에요. 맞죠? 아파트를 받으면 최소한 4천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4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2층하고 3층을 줘서 2,600만 원, 2천만 원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이 계획에 따라서 다음에 건축계획을 끌고 가겠죠. 건축계획 끌고 가서 이거 많으네? 나중에 다시 바꿔야지 하고서 설계 변경해서 줄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업체나 여러분들한테 도시계획업체가 됐던 기존의 재준이가 됐던 여러분한테 물어보거나 안내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이 자리를 주최하는 분들이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드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신탁설문서를 폐기하고 신탁설명에 불참하라고 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얘기하고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얘기하듯이 이 신탁 방식이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하고 불효하다 하면 제가 설명을 한들 저희를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에 본인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짓말들이 투명한 걸까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보낸 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령단체가 주장하는 감원이설로 13단지 아파트는 통째로 신탁회사로 넘어갑니다. 저희한테 넘기실 분 있으십니까? 넘기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수료 플러스 금리가 1,800억이나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신탁 등기 관리 처분하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보시고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맞네?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면 그들이 여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씩 한번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면 고금리 이자 1,200억이 발생한다. 여러분 1,200억의 이자가 발생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야 되는 겁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1,200억을 빌리려면 저희 회사가 지금 선도지구 중에 제일 큰 단지인 양지마을, 분당에 있는 양지마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조합원 4,800명 정도의 그 신축 세대가 7,500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1조예요. 우리 단지랑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사업장에서 저희가 가져가는 이자 수익은 약 20억 규모. 1,200억하고 20억하고 비교하면 몇 배 차이입니까? 60배 차이. 그러면 저희가 1,200억을 가져간다는 그들의 논리에 맞으려면
여러분 단지는 45만 세대였고 사업비는 660조가 발생해야 저희가 1,200억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자 비용을 어떻게 산출했을까요? 누가 산출했을까요? 1,200억이라는 거예요. 아까 장표에 있었지만 만약에 1,200억이라는 걸 그들 재준이가 만들었다고 하면 무능한 거고요. 그들을 도와주는 협력업체가 만들었다고 하면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벌써부터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신탁사가 과다하게 보수를 수취한다. 매출의 뭐 2%, 4%. 저희가 준공한 사업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17년도에 저희가 수주를 해서 대전에 준공한 사업장, 대전 용운주공아파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의 수수료가 약 3.7%였습니다. 3.7%였고 수수료 금액은 160억이었습니다. 과거에 분양가가 낮고 리스크가 많은 데는 당연히 수수료율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서울, 광명은 서울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데서는 1%대의 수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1% 내더라도 도움이 되니까 신탁 방식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가 저희 신탁 방식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건데요. 대전 용운주공의 사례입니다. 대전 용운주공은요, 관리처분까지 끝내놓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서 멈춰있던 사업자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대행자로 참여를 했고요. 대행자로 참여해서 시공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에 동문건설이라는 회사가 관리처분까지 끝났기 때문에 공사비가 확정됐습니다. 377만 원에 확정이 됐었고 저희가 들어가서 대림사업단으로 시공사를 바꿨습니다. 시공사를 바꿨더니 공사비가 얼마 되냐? 327만 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물가 에스컬레이션 다 반영해서 333만 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공사비에서만 500억 이상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관리처분 대비 분양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품을 일부 개선해서. 그래서 수입도 290억이나 늘렸고요. 추가 수입까지 해서 300억이라는 수입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저희 수수료가 160억이었는데 600억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했고 조합원들 개별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을 환급받아 가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탁 방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신탁 수수료를 내가지고 내가 사업성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 누가 신탁 방식을 선택하겠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북가자 6구역이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북가자 6구역이라는 현장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이 21년 7월에 저희가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선정을 했고 동일한 시기 21년 8월에 마천 4구역에서는 조합 방식으로 현대 DH를 뽑았습니다. 근데 동일한 시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494만 원 대 585만 원, 91만 원의 차이가 났고요. 여기 연면적이 10만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910억이라는 절감을 받아놨어요. 자, 반대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저희 수수료가 600억이라고 얘기하죠. 600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3단지에 나중에 공사하게 되는 연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면적이 20만 평입니다. 20만 평이면 공사비 얼마를 절감하면 600억인지 아십니까? 불과 30만 원. 30만 원만 절감해도 6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을 절감하게 되면 2천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탁 방식입니다. 최근에 여기 그 11단지인가요? 어딘가 지금 공사비 증액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증액 금액만 하더라도 우리 단지로 비교하면 1,000억이 넘는 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뽑아놓으니까 상품이 후지고 마감재가 후질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왜 우리 공사비가 싼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설명할 텐데 이 현장 아크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의 마감재를 가지고서 입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관리처분 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분들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합 방식에서 이주 나가게 되면 신탁 등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100%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재건축은 수용 권한이 없어요. 수용 재결 권한이 없고 매도 청구 권한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탁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탁 방식이면은 신탁 등기 언제 할까요? 똑같습니다. 조합 방식과 여러분들 이주 가실 때 신탁 등기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빨간 거짓말이 거고요. 또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표준계약서, 국토부에서 만들어낸 표준계약서에도 명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탁 등기한 것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문구도 있고요. 매매, 근저당 설정, 임대차 등 위탁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신탁사의 일시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면 주민의견 수렴이 사실상 불가능해 신탁사 마음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신탁 방식이 조합 방식이나 공공 시행 방식에 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게 법에도 저희가 하는 총회, 여러분들 총회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죠? 주민들 하는 총회. 조합 방식은 총회라고 하고요. 저희가 할 때는 전체회의라고 하는데, 조합 방식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훨씬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협력업체를 뽑습니다. 아니면 시공사를 뽑습니다. 협력업체를 뽑으면 계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계약은 조합 방식에서는 그 계약 업무를 누가 하냐? 이사회 대의원에서 합니다. 근데 신탁 방식에서는 현재 계약은 전체회의 의결사항. 이렇듯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확대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토지동 소유자의 전체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정비사업비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 또는 예산안뿐만 아니라 예산의 사용 내역까지도 의견을 받습니다. 조합 방식에서는 보고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신탁 방식에서는 예산의 사용 내역도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물어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듯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자료는 최근에 선도지구 때문에 국토부에서 간담회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속적 의결상의 총회 의결을 대의원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의 이런 내용들을 조합장이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탁 방식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신탁업자가 시행규정 전체회의 의결에 따른 제한을 받으면서 사업을 시행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신탁 방식이 뭐냐라고 설명했을 때 저희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내비게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차량에 내비게이션 다 달려있죠? 내비게이션에서 암만 안내를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핸들 틀어버리면 틀리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토지동 소유자 의견 반영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최초에 307%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307%로 돼 있었는데 법적 상한인 341%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최초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라서 넓히는 게 손해였는데 이게 바뀌면서 용적률을 더 받는 게 이득인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비용, 이익, 기간 이런 거를 다 안내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더니 이 상한 용적률 342%까지 가는 게 부결됐어요.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무조건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의결을 합니다. 반면에 조합 방식은 예산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의원회에 위임돼서 갑니다. 그래서 대의원에서 위임돼서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수기 대의원회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대의원은 기간도 없고 끝날 때까지 대의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조합장의 편에 들어서 이런 거수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합 방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 방식에 찬성하는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신탁이 무산되면 동의하신 분들만 투입 비용을 변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재건축 하십니다. 조합 방식으로 갔어요. 조합 방식으로 하는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입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이 이 사업이 무산했을 때 돈 낼까요? 안 낼까요? 그냥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돈 내시겠습니까? 안 내시겠습니까? 안 내죠. 근데 법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돈 내지 않습니다. 시행자가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시행자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총회 결의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요. 저는 2018년부터 요 한국토지신탁에 와 있는데 2017년 말까지는 저는 삼성물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면서 조합이 관리처분 인가까지 통과시킨 사업장이었는데 그 사업장에서도 조합 해산이 발생했어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다는 건 뭐냐? 분담금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경우 조합이 해산했으면 그 감정평가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도 소송에서 졌습니다. 뭐냐? 도정법에는 명확하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신탁 방식은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돈만 받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신탁을 시작해서 여러분하고 사업을 하면 신탁 보수 언제 받아가는지 아십니까? 저희 처음부터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신탁 보수는요, 공사에서 분양 수급이 발생했을 때 가져갑니다. 그럼 그 앞단에는 저희 돈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돈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 처분 안 하고 이게 사업이 무산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뭐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과 같이 비리가 만연하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많이 모르는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신탁사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저희는 저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가져서 벌칙을 합니다. 또한 자, 조합장이 예를 들어서 500억을 해먹었습니다. 500억 해먹고 가면 그 사람 500억 뱉어낼까요? 안 뱉어낼까요? 법원에다 뱉어놓지 여러분들한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사고 쳤다, 아니면 저희 직원이 사고 쳤다,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 표준계약서에도 보시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조합장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제가 대행자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조합장이 시공사랑 짬짬이 하는 걸 알아요. 알아서 조합장이 공사비를 50만 원 올려주겠대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걸리면 손해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 정비구역 지정은 우리 상반기 중에 정비구역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시행자로 갈 건지 추진위부터 해서 조합으로 갈 건지 이런 결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으로 가던 시행자로 가던 뭘 해야 되냐? 시공사 먼저 뽑으실 거예요? 통합심의 먼저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조합은 시공사부터 선정을 할 겁니다. 자,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데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설계 도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공사비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설계가 있어야겠죠? 그 설계 누가 그릴까요? 그죠? 설계사가 그립니다. 근데 설계사가 뭘 가지고 그릴까요? 지금 구역 지정 나 있는 것 같다 그리겠죠. 여러분들하고 의견은 상관이 없죠. 그리고
시공사를 뽑으려면 입찰 지침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입찰 지침서는 누가 작성할까요? 추진이가요? 이제 조합이겠죠. 조합이요. 그다음에 정비업체요. 근데 그런 준비를 누가 하겠냐 이거죠. 그다음에 시공사 계약은 또 누가 할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신 있습니까? 조합 방식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우동 1구역이라고 부산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DLENC가 결별했다고 했는데요. 이 현장 보면 2021년도에 DLENC가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609만 원이라는 금액에. 근데 3년이 지났는데까지 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3년이 지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도급계약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계약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지금 옆에 있는 단지에서도 공사비 올려달라고 했는데 공사비 올려줄 것 같으세요? 안 올려줄 것 같으세요? 안 올려주고선 답이 없죠. 왜? 계약서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설명에도 중요하지만 오늘 재미난 사업장이 이 한남 4구역이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성하고 현대건설하고 막 부딪혀서 싸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서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뭐냐면 조합에서 이 한남 4구역 조합에서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정지할 수 없다라고 해놨어요. 조합에서. 근데 시공사가 입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 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말상으로 맞습니다. 내 죄가 없는데 왜 내가 공사비를 내가 중단할 수도 있지 내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근데 조합은 공사 중단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정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차지되고 어쨌든 간에 현대건설이 여기서 시공사 선정되고 나면 어떻게 계약될까요? 시공사 뜻대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을 못 쓰거든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삼성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삼성에서는 당사가 제안한 금리는 CD 플러스 0.78원 뭐 이렇게 고정금리다라고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조합과 당사의 상호 유리한 방안으로 협의할 수 있음. 금리의 상호 유리한 방안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현대 측의 반문이죠. 맞죠? 시공사랑 조합이랑 서로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공사는 여러분들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합리적으로라는 건 있지만 서로 윈윈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목가자 6구역에서 두 회사가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제안을 한 거예요. 한쪽 회사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100% 입주 후 2년 후 납부,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최소 60% 이상 할인. 가능할까요? 이런 내용을 했을 때 조합은 뭐냐면요. 아이고 좋네. 우리한테 좋으니까 됐지 뭐. 이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 말에 책임을 져라.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다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나중에 우리가 뭐 시공사전에서 통합심의를 하는데 통합심의 할 때는 이제 건축, 경관, 교통, 환경,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데 이거 주관을 누가 해서 할까요? 조합 방식에서? 누가 할까요? 협력업체들이? 설계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교통 갔다가 경관 갔다가 건축 가고 뒤에 환경 가고 교육 이렇게 가는데도 서로들 정리가 안 돼서 시간이 길어지는데 한 번에 진행하면 누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심의를 하고 사업 시행자를 나면 여러분들 이제 관리 처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관리 처분이라는 걸 하는데 관리 처분을 할 때 되면 뭘 하냐? 공사비를 다시 확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공사비 확정할 시점에 누가 유리할까요? 여러분들이 유리할까요? 시공사가 유리할까요? 네, 시공사가 유리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저희라는 거고요. 저희는 시공사와 이런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요. 공사 도급 계약서라는 걸 찍게 돼요. 저희랑 시공사랑.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합 방식에서도 공사 도급 계약서라고 도장을 찍어요. 근데 그게 공사 도급 계약서냐? 저희 공사 도급 계약서는 많아야 3장 내지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왜? 공사와 관련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시공사는 단순 도급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조합 방식에서는 뭐냐? 지금처럼 보시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사업 추진비는 어떻게 쓸 거며, 분양은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공사비 충당 및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엄청난 두께의 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은 공사 도급 계약서지만 시행형 계약서가 됩니다. 왜? 실제로는 조합이 시행자인데 다시 보면 시공사가 시행하는 형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 때문에 공사비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관리처분 때 공사비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서울시는 뭐가 있었냐면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그 내역 입찰로 그 시공사를 뽑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안 설계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대안 설계는 사업 시행 인가의 경미한 변경만 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전부 다 시공사가 져놨어요. 인허가에 대한 책임,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이런 거를 시공사한테 해놨어요. 그러면 시공사는 그 책임을 가지고서 이런 설계를 낼까요, 안 낼까요? 못 내죠.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제가 대안 설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혁신 설계 아니면 혁신 아이디어, 이런 표현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안을 하면, 자, 이 현장이 지금 잠실비서 프로입니다. 사업이 그림이 좀 깨져 있긴 한데 판상형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러한 설계가 왔어요. 조합원 입장에서 이런 설계로 가시겠어요? 이런 설계로 가시겠어요? 이거 가실 거 맞죠? 그죠? 이거 가신다고 여러분들 손 드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순간에 설계 변경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조합에 있어요. 조합에. 그러면 조합이 설계 변경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만 결국 더 안 좋은 이런 설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철거 다 해놓고 한참을 멈춰 있었고요. 시공사를 계약 해지했다가 다시 뽑았고요. 그러면서 금융비용하고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급 계약과 설계 변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도권이 시공사에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끝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자, 관리처분 끝났어요. 관리처분 끝나면 관리처분 인가라는 걸 받고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돈을 빌려옵니다. 돈. 사업비, 이주비를 빌려오는데 그 돈을 어떻게 빌리냐면요, 삼성물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허그 보증을 씁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써요. 주택금융보증에 보증을 써서 자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차주가 누구냐? 조합입니다. 조합 방식에서는. 근데 조합이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너희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니 해서 절대 돈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야 되냐? 시공사 연대보증이 들어갑니다. 시공사 연대보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돈을 빌려요. 그리고 이주 철거하고 분양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가 진행하다 보면 뭐가 되냐? 처음에 관리 처분할 때는 기간을 좀 짧게 잡습니다. 정상적인 기간만 보고. 그러면 이 도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해요. 대출 만기가 도래합니다.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그 당시에 누가 도와줘야 되냐? 시공사가 보증을 다시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돈을 다 갚아야 돼요. 갚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도권이 없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볼까요? 여러분들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실 진주 같은 경우 공사비를 3차례 인상을 했어요. 최초에 711만 원이어서 시공사에서 890만 원인가를 요청했다가 811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이번에 다시 올려달라고 해서 847만 원에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착공을 했는데 문화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공사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재가 나오다 보니까 뭐냐? 문화재 나온 동안 6개월 동안 공사를 못했어요. 그러면 6개월에 못한 공사비는 줘야 되죠. 그건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근데 6개월의 공사비를 줬더니만 6개월만 달라는 게 아니라 6개월뿐만 아니라 그 6개월 때문에 공사 기간이 9.3개월이 추가로 늘어났어. 이거는 법이 중간에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을 조합원한테 전가한 겁니다. 그리고 착공 이후에도 공사비를 더 줘. 이런 내용들로 해서 2,100억 넘는 돈을 청구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기냐죠. 좀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만기 도래한다는 거 설명드렸죠. 그죠? 만기 도래한 사례가 이 두촌주공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두촌주공에서 1조 넘는 그 추가 부담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 조합이 졌죠. 왜 졌습니까? 여기 대출 일으켜는 사업비가 보시면 7천억 원의 대출 기한 연장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7천억 누가 갚을 겁니까? 이 문제는 모든 조합에 발생을 해요. 왜? 이 기간하고 공사 기간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만약에 신탁이라고 하면 시공사 선정을 언제 하느냐? 통합 심의를 완료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에 따른 문제가 적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조합은 왜 이렇게 못하냐? 통합 심의할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돈 외상으로 하는 것도 한두 푼인 거죠. 협력업체들도 돈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공사 먼저 뽑자고 그래요. 그래야 시공사가 입찰 먼저도 내고 돈도 대여해 줄 거니까. 근데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앞에 있는 자금을 대여하니까 통합심의 다 하고 리스크를 없앤 다음에 시공사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시공사 뽑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뒷부분에 있으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자, 시공사 뽑을 때도 그냥 막 뽑는 게 아니에요. 마감재 리스트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필요한 마감재, 불필요한 마감재. 그 다음에 집안조사 보고서. 여러분들 조합 방식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요. 시공사 뽑으면서 땅을 안 파요. 땅을 안 파고 일단 시공사를 뽑아요. 그럼 시공사는 뭐라고 하냐? 땅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일반 토사 100% 기준으로 뽑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질 여건이 바뀌게 되면 공사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이런 집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이 없다가 입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가도 여러분들이 예가를 뭐냐면 공사비 예정 가격을 예가라고 합니다. 공사비 예정 가격이 없으면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근데 우리 현장이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판단을 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조합은 뭐냐면요. 주변에서 자문해주는 데서 이 가격 아니면 안 할래요 하면은 그 가격 맞춰서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한없이 올라가는 거죠. 저희 사업장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은 중공화 사업장인데요. 시공사가 본격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474만 원 달래요. 474만 원 달라는데 내역 붕괴를 다 했습니다. 내역 붕괴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 해서 429만 원으로 조정을 했다는 거죠. 아마도 조합 방식이었으면 474만 원에 들어왔으면 얼마에 끝났을 것 같으세요? 아마 469만 원에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429만 원에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본계약을 한 다음에 실제로 착공할 때도 이런 부분이 발생했어요. 근데 저희가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걸 적용해 놨었는데 시공사에서는 이상한 논리로 257억을 가져왔고요. 저희는 이상한 논리 갖다 치우고 만약에 네가 그런 논리를 할 것 같으면 소송을 걸어라. 소송으로 네가 이기면 줄게 라고 했더니 결국은 207억에 정리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탁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가능하느냐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조합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허구 보증을 받아서 돈을 가져오는데 시공사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희 신탁 방식에서는 저희가 차주입니다. 조합이 차주가 아니고요. 저희가 차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신용을 통해서 공여를 받고 보증을 받기 때문에 시공사는 단순 도급의 업무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이 사업에 감나라 콩나라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설계 부분에 대한 의견 이 정도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주 나간다. 2주 나갈 때도 2주가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 금융비용을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조합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겠다고 시작하면서 2주를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그죠? 그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을 기다리면서 명도 소송이라는 걸 안 내요. 그리고서 2주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명도 소송이라는 걸 하거든요. 내보내는 소송. 그러면 그 소송이 최소 10달, 많으면 1년 반이 걸려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돼요?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가신 분들 돈을 지워줘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전문꾼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는 게 저희 역할인 거예요. 저희는 그걸 설득을 해서 시작부터 100% 명도소송 다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되면 10개월이면은 안 나가시는 분들 다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 거다. 비용을 더 쓰지만 관리하는 거다라는 거고, 신탁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 분양 세대수 꽤 많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대수도 많아요. 그러면은 분양하면 분양 수입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많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딱 팠는데 여러분들 분양 수입은 착공하면서 분양할 거잖아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10%의 계약금을 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쌓이겠죠. 근데 시공사는 그 당시에 공사비 공정률을 보면 1%도 안 되는 공정을 해요. 공사를. 근데 조합 방식에서는 돈 누가 다 가져갑니까? 시공사가 다 가져갑니다. 왜? 조합에서는 관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시공사가 거기에 따른 금융이익을 먹어요. 근데 저희 방식에서는 저희는 공사한 만큼만 돈을 줍니다. 그 돈은 어떻게 하냐? 이런 은행 금리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추가 이익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45억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신탁이니까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 수입. 옵션 수입은 요즘에 누가 가져갑니까? 옵션 수입 자체는 일반 분양에 대한 옵션 수입이 요즘에 조합원 분양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시공사들도 조합에 양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 그 옵션 수입을 준다고 하는데 옵션 수입은 주는데 옵션 원가 관리는 누가 하냐? 시공사가. 결국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옵션에 따른 수익금이 온전히 여러분들한테 기속이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탁은 이렇게 시행자 지정이 되고 나면 A부터 Z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약 관리, 자금 관리, 인허가 관리 이런 부분들을 신탁이 나서서 다 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왜 도입됐냐? 협력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사업 규모를 진행하는 통합심의, 그 다음에 시공사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신탁 방식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를 뭐라고 표현하냐?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재건축이라는 사업에서 대부분의 조합 또는 여러분들은 초행길을 가시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없이 가게 되면 이정표를 보고 가거나 아니면 뭐 지도를 쳐다보고 가겠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못된 길도 가서 돌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보험이 없어요. 잘못 가다가 누가 들이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사고를 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무런 보험이 없다는 거죠. 조합 방식은 보험이 없습니다. 조합장이 사고를 쳤어도 조합장이 사고를 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고를 친 겁니다. 왜? 조합에서도 총회 의결을 하는데 총회 의결을 하면 여러분들은 거수기처럼 다 손을 들고 사인을 해요. 이렇게 해야 빨리 간대. 이렇게 해야 빨리 가니까 사인해. 사인 안 할 사람 있을까요? 다 사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보험으로 초보 운전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탁 방식이 나온 거고요. 자, 정리해 보면요.
조합 방식은 시공사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항을 할 수도 없고요. 그 이유는 조합이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 집행부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아우러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거고요. 용역업체도 본인들의 용역만 해주는 거지 전체를 아우르는 용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공사는 자본을 끊을 거고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조합 방식의 한계 때문에 신탁 방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에서는요, 저희가 허그 사업비 보증을 해서 저희 이름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솔루션이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분양 보증을 또 저희가 합니다. 조합 방식에서 분양 보증을 누가 해줄까요? 조합 방식에서 시공사입니다.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은 분양 보증의 주체가 아닙니다. 시공사가 분양 보증의 주체인데, 시공사가 분양 보증을 한다고 하니 분양가가 높은 게 시공사한테 유리할까요? 낮은 게 시공사한테 유리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낮은 게 유리합니다. 빨리 팔수록 돈이 들어오고 빨리 팔수록 분양 경비를 적게 쓰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 보증의 주체에 따라서 나중에 조합이 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조합장은 시공사를 못 이겨가지고 분양가를 낮췄는데, 그렇게 분양하고 나니까 완판 한 달 만에 다 끝났어요. 경비도 안 쓰고. 그러면 조합원들이 박수 칠 것 같죠? 박수 안 치죠. 저 조합장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해서 그 조합장을 해임해버립니다. 그리고서 한동안 뽑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조합장이 없으니까 분양수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시공사는 또 공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요. 이런 악순환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토지신탁은요, 금융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금감원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간주의 의무가 있고 충실의 의무가 있고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자리를 주최하신 단체 말고 기존 단체도 신탁 방식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아냐? 나쁜 것만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를 벌써 여기다 신고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있기도 전에 저희를 여기다 신고를 했어요. 저희가 여기에 관리감독 받는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줬겠죠. 그래서 저희 여기에 때 신고했는데, 신고한 건 뭐냐면 우리 이런 행사를 저희가 자금을 대서 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여기다 자금 대줄 그런 회사 아닙니다. 저희가 MOU 맺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여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탁 방식이 뭡니다라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초대받은 자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저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 정의감에 붙어서 이거 사회 정의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분들처럼 여러분들의 길을 막고 간다고 하면 나중에 조합을 만들었을 때 조합의 이러한 폭거나 이런 단독적인 행위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그러면 막으려고 하면 뭘 할 수 있냐고요? 조합장 해임을 하고 집행부 해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해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런 일 없을까요?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데, 이들 단체는 소통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단지, 우리 철산 13단지를 보면 특별계획구역에 의해서요, 이제 이 단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준 용적률은 220%고 허용 용적률은 250%고 상하는 280, 중첩은 330. 최종적으로는 330을 가는데요. 330을 가기 위해서는 내놔야 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길 보이시죠? 이 길은 뭐냐면 공공보행 통로라고 합니다. 공공보행 통로라고 해서 아무것도 막으면 안 돼요. 이 공공보행 통로는 모든 그 광명 시민이나 주변 주민들한테 열려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상가를 설치해라 라고 돼 있는 거고요. 학교는 확대하겠다고 해서 학교 부지를 더 내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덮개공원을 지어줘라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덮개공원의 공사비만 1,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단지는
330%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중첩 용적률을 하려면 상한 용적률에서 50%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인센티브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법령에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도록. 근데 이 인센티브를 받는데 여러분들 1월 8일 날 설명회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많이들 갔다 오셨죠? 그러면 1월 8일 날 이 좌표 보셨어요? 50% 용적률 인센티브는 이렇다라고 보셨죠? 근데 이거 보시고서 아무 생각이 없으셨죠? 그런가 보다. 아, 쟤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항목 하나가 다 돈입니다. 돈인데 돈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서 업체들이 선택해 놓으면 그냥 그런갑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건데. 그래서 보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녹색 건축 우수등급, 진흥형 건축물 4등급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네, 볼까요? 이미 고시가 하나 나 있고 법령에 중첩 용적률의 적용 방향이라고 해서 거기에 뭐라 했냐면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미적용한다. 인센티브 안 주겠다는 소리죠. 그럼 앞에서 다시 볼까요? 우리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급으로 인센티브를 27.5%를 받겠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보시면 제로 에너지 5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이게 공고가 언제 됐을까요? 25년 1월 1일에 발표됐는데 이 공고는 이미 돼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결국 얘기하면 저걸로는 27.5%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가면 나중에 해달라는 대로 넣어야 돼요. 자, 태양광 에너지를 쓰는 게 좋을까요? 연료전지를 쓰는 게 좋을까요? 지열 에너지를 쓰는 게 좋을까요? BIPB를 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공사비는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허가 받으려면 해야 된다는 이유. 인허가 이거 없으면 못해. 대체제가 있는데 대체제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고 고민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 방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내용 검토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다 반영해서 설계했더니만 아까 보신 것처럼 얘 이거 의무사항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거 더 하시면 됩니다. 맞죠? 돈 더 들여서 더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전용 면적이 전용률이 우리 단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까 84 타입이 우리 몇 평형이라고 했죠? 36평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전용률이. 그럼 우리는 상품을 차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비싼 가격 받을 거고 대장 아파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런 인센티브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많이 들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장수명 주택. 장수명 주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트렌드입니다. 결국 오래 쓸 수 있는 아파트, 수선이 용이한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게 장수명 주택인데 장수명 주택도 가이드가 바뀌었어요. 장수명 주택의 우수 등급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37.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24년 7월달에 이게 바뀌면서 과거에는 80점 이상이 우수 등급이었는데 70점 이상만 되면 우수 등급이에요. 기존의 양호인 등급.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양지마을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거기는 최우수 등급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고 최우수 등급에 따른 공사비는 약 6% 정도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건 뭐냐면 층고를 3,100 이상 났습니다. 층고를.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기 때문에 쾌적해지죠. 지금 있는 아파트들은 2,850짜리입니다. 2,850 대비 거기는 25cm를 더 들어 올린 거고 지금 뒤에서 제가 검토해 놓은 걸 다시 보여드릴 테지만 뒤에서 보여드린 여러분의 단지는 3,05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 대비 20cm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해야 될 건 요 건식 이중 바닥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저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 문제 많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제주 이쪽 지금 단체분들한테 추진위 분들한테 이 요청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설계를 막 완벽하게 막 이렇게 고민할 수는 없었고요. 개략적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라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안입니다. 일단 전 세대 그 남양 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5구 타입을 가실 분들도 있고 어떠한 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포베이를 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 고층 주동 계획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적률 330%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대신에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는 46층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 계획은 49층인데 46층의 층고가 높아집니다. 2,850이 아닌 3,050으로 높아지는 거고요. 녹지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통경축을 확보하는 설계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세대로 보면은 포베이 말씀드린 것처럼 펜트하우스는 뭐 기존하고 똑같고, 이 천정고 층간소음 방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중 바닥 구조입니다. 이런 바닥 구조를 통해서 상품 차별화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세대 계획을 좀 바꿨어요. 자, 일단은 볼게요. 기존에 있는 설계들을 보시면 닥치 막 붙어 있었는데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기 이 공간을 만들고 이 길이 이제 보행 통로도 되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도 만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세대수를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84를 좀 줄였어요. 102도 좀 줄이고 52도 줄이고, 제일 많이 줄인 건 상가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상가는 1층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 3층 지하는 가격 대비 메리트가 없다. 우리가 받아야 될 수익. 그래서 5구 타입을 많이 늘렸습니다. 나중에 분양하면 제일 비싼 게 뭐다? 5구 타입이 비싸다. 그래서 분양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5구 타입을 늘렸고요. 5구 타입 분양하려면 역세권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5구 타입을 역세권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통경축도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 설계는 안타깝게도 통경축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는 동서남북으로 이런 통경축을 했기 때문에 바람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러한 통경축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경축을 확보했고, 여기 이 40m 폭의 오픈 스페이스도 확보했다. 이런 게 이제 단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가도 1층, 2층, 3층 지하였던 거를 지상 1층 8,000회백. 지금 현재 상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 면적이 7,500회입니다. 그래서 상가 조합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면적에 지하 주차장까지만 반영을 해서,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변 시세를 보면 5구 타입은 평당 4천만 원 이상인데 2,6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만들어서 팔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저희가 짧은 기간에 검토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합심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러한 통합심의에서 저러한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뭐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내비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다 같습니까? 카카오 내비게이션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티맵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디가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써서 이 활도가 높은 데들이 내비게이션도 좋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정말 많은 시공사랑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시공사인 현대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시공사와 하고 있고요. 그 시공사들하고 많이 싸우다 보니까 제가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저도 시공사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물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시공사 편 안 들어준다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중재를 잘하는 겁니다. 시공사 편이 아니라 시공사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과 봐서 제가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타사들과 다르게 예전 가격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고요. 예전 가격뿐만 그 예전 가격을 세우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도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조건들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나오고요. 인허가 컨트롤이 이제 많이 한 사람이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보시면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신탁사들이 많은 신탁사들이 사업 단계가 이 앞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 앞쪽에. 근데 저희 사업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신탁사 경험 없잖아 이런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관리처분 사업시기가 이유 관계 저렇게 많은 현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인허가가 어렵다는 서울 현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인허가에 얘기한 거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 하나인데요. 환경영향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일조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폭이 좁다 보니까 D가 음영세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음영세대를 해소하라는 게 심의 의견이었어요. 그랬더니 협력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위에 층을 날립시다. 위에 층을 날리면 그만큼 햇볕이 들어갈 테니까요. 근데 층을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성에 손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세대수는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문율 같이 생겼던 것들을 깨기 시작했어요. 뭐냐? 정비 사업에서는 판상형 포베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불문율처럼 있었는데 이미 저희는 사업 시행가 받은 거에 보시면 59 타입, 84 타입의 판상형 포베이를 다 반영했습니다. 여기 용적률 299%짜리입니다. 그리고 30층밖에 29층에 299%인데도 불구하고 판상형 포베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고민의 문제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단지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여러분들하고 뭘 하더라도 사업을 개선해야 된다 아니면 뭐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 현장 같은 경우 사업비 대출을 했는데 그 사업비 대출한 시점이 제일 비쌌던 시점이에요. 근데 통상의 조합이면 한 번 빌려놓으면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고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허그 보증 상품에 대한 그 수요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다시 그 상환을 했어요. 상환을 하고 다시 얻었더니만 1% 이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인근에 있는 그 신정동에 있는 사업장에서 저희가 그 사업비 조달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9%, 이주비 3.9%, 사업비 4.07%로 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보다 싼 데도 있어요. 3점 몇 프로에 막 제시하는 데도 있는데 이 또한도 저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입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여기서는 왜 신앙을 했냐면 이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돈을 조달하는 건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제일 많아요. 근데 새마을금고에 자수하기 싫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은행이 신한은행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더라도 저희가 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저희가 제일 큰 회사 맞고요. 제일 그 무엇보다도 차이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인력입니다. 신탁사가 지금 14개 회사가 있어요. 14개 회사가 있는데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사의 정비 사업을 하는 인력 중에 20%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5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14개 회사가 있는데 전체 인력의 5분의 1이 저희에 있다. 그만큼 저희가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탁 방식으로 속도는 더하고 어떻게 더하느냐? 돌아오지 않으면 속도가 더해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익은 곱하고 수익을 어떻게 곱하냐?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상품, 배치, 설계 이런 부분 하면 되고요.
비용은 신탁 방식에 의해서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저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4층 연산을 통해서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탁 방식에 대해서 우리 한국토지신탁의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이 하나의 질문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한 분 1분 정도만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번 조합에서 조합이 아니고 이제 제주도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보면 공사 기간에 대해서 확정하는 답이 있더라고요. 그 공사 기간 어떻게 조합 방식이나 신탁 방식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공사 기간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공사 기간보다는 전체 사업 기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시비가 될 겁니다. 그 통합 시비에서 향후에 변경되지 않게 하는 게 기간을 단축하는 거고요. 조합 방식은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나중에 그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고요. 이주 기간 이런 부분은 조합이 이런 부분에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제일 사업이 길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주 철거 기간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단지 같이 중층 아파트 이런 데들은 철거 기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거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거기에 따른 공사가 지금 확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하 3층에 최고 46층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도 아무래도 49층보다는 좀 짧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기간이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은 어차피 비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느냐, 2번 가느냐, 3번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다음번 할 땐 그 자료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십시오. 설계를 해서 착공하고도 인허가 변경하고 다시 관리처분 변경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줄이는 게 기간을 단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신탁 방식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통합심의할 때부터 한 번에 되돌아오지 않도록 설계를 진행한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이크 좀 한번 갖다 드리시고요. 질문하실 때는 소유하신 동호수와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1323동 901호의 노성남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추가 분담금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설명이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전에 그 제주니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신탁에서 추정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가 픽스가 돼야 되는데 큰 차이를 지금 제준이가 한 건 아니겠죠. 도시계획업체에서 1월 8일로 한 거는 크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상가가 가다한데 그 가다한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공사비를 조합 방식으로 해서 820만 원에 한다고 지금 해놨습니다. 공사비를. 그러면 지금 현재 트렌드를 봤을 때 조합 방식으로 820만 원에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820에는 조합 방식에서는 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숫자 그리고 상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오버로 잡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신정동의 이 근처에 그 대우에서 작년에 수주한 현장이 800만 원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35층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아시다시피 준초고층 49층까지 가는 설계라고 하면 공사비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또 궁금하신 사항. 어르신 아까부터 손 드셨으니까 어르신 먼저 한번. 그래서 추정 분담금은 만약에 지금 조합을 가도 마찬가지고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시행자로 갈 경우에도 시행자 방식에 따른 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수정 분담금을 호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오동 204호 주민입니다. 공사비하고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수수료 문제인데 네? 아, 예, 예. 신탁 수수료 네. 수수료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수수료를 갖다가 1억으로 책정했을 때 관리 네. 처분했을 때도 그럼 1억이 되는 건지 관리 처분 이게 분양가하고 연관이 되나 본데 분양가가 아무리 관리 처분되는 변동이 또 되는 거고 그럼 네. 그때 가서 또 추가로 또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건지 네. 애초에 처음에 정한 그 수수료를 갖다가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기납이 되는 건지 그러면 59평형 그 제도를 늘렸다는 건 굉장히 그 각이 되는 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정도로 검토를 하셨으면 우리가 28평, 32, 3평, 42평 이 정도 되는데 세대별로 그러면 그 신탁 수수료가 어느 정도가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신지 예. 그거 알고 싶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은 맞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면적 20만 평짜리 사업장이기 때문에 30만 원만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600억이라는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저희가 최근에 이런 광명이나 서울 이런 데에서는 1%대의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율로 제한하는 방식이 있고 정액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 사업 방식이 결정됐을 때 정액 방식으로만 입찰을 해라 하면 정액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 거고요. 그럼 정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올라가는 일은 없는 거고요. 네, 반대로 수수료율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관리 처분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변동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시공사의 공사비는 여러분들의 수익하고는 반대죠. 공사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줄죠. 근데 저희의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올라가는데 100이라는 숫자가 올라갔을 때 저희가 1%라고 하면 1만 저희가 가져가는 거고 99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분양을 할 때도 좀 더 공격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분양 보증의 권한이 저희 시행자 아니면 그 시공사인데 이제 시공사는 이게 반대급부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저희는 동일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율로 가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고요. 수수료율이 높다고 해서 무작정의 분양가를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이 4천만 원의 분양가다. 근데 여러분들이 4,500만 원을 원한다 하면 4,500만 원이 너무 비합리적이지만 않다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4,500하고 4,000에 대한 갭만큼을 예비비로 책정을 해오고 분양이 완판되면 분담금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서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 수수료율이라고 하면 아까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정액으로 얘기하면 정액으로 고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수수료를 제가 제안해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도 아직 입찰이 되거나 선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내부 심의 받아서 좋은 조건으로 향후 진행된다면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는 것이 그 정치분도가 뭡니까? 총 매출액의 1%. 총 매출액이 예. 그러면 이 자, 지금 기준에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신 게 지금 기준에 그 1월 8일 날 설명했을 때 보면 총 매출이 4조 7천억이라고 해놨더라고요. 4조 7천억. 그러면 470억이 되는 거죠. 470억이면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가 약 4,000세대입니다. 약 4,000세대. 그러면 그 신축 세대당 1,000만 원 좀 넘어가는 돈이 되는 거예요. 1,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도 안 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의 아파트를 만들어내는데 10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1,200만 원 뭐 이 돈을 가지고서 그 아파트 하나를 관리하고 만드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저기 앞에
13단지는 아니고 12단지에서 이제 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에 대해서 관심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단지 이제 저를 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조금 천방은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신탁사가 그 시공원을 선정하는데 그 어떤 뭐 원칙, 절차, 뭐 기준이 있어가지고 선정하는 건지 주민들이 그 시공원을 선정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신탁사가 아예 고정된 저 파트너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로 구성된 그 정비위원회가 이제 신탁사가 이제 뭐 공사 방식이라든가 뭐 공사 금액 이제 특정이 나가는데 어떤 감독권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는 뭐 장치 같은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시공사 선정은요, 저희 법령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저희가 일단 만듭니다. 저희가 선정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서 정비사업위원회랑 협의를 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서 공고를 하고 공고해서 입찰을 하고 입찰 과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마감재 리스트는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현대엔지니어링에서도 유럽산 자재 뭐 이런 부분 했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부유하게 많이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는 게 그런 그 외산 마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뭐 이렇게 저희가 포함해라 안 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기본으로 하고 이런 외산자재나 이런 것들은 판단해서 옵션으로 넣어라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도 예가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공사비 예가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저희가 시공사 두 개가 저희 관계사입니다. 동부건설하고 한진중공업이 저희 신탁사의 저희 회사의 관계사이기 때문에 공사비 견적 기능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그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저희가 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 처분을 합니다. 관리 처분을 해서 착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현장별 비교를 해서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한 공사비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뭐 우리 현대엔지니어링처럼 좋게 그 합리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지만 실제로는 입찰하고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계약 조건 이거 아니면 못 하는 데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현장 중에 한 현장이 어떤 현장이 있었냐면요.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시공사가 첫 번째 그 입찰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어요. 응찰하지 않았는데 그러자마자 뭐가 됐냐면 그 정비사업위원회에서 바로 50만 원을 올리는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공사비를.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왜 50만 원을 올리십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시공사에서는 일부러 그 이런 정사위원들이나 조합 후보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정사위원들하고. 이런 내용을 설득하고 저보고 책임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책임질게요. 대신 그러면 그런 말 한 시공사는 아예 발 못 붙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시공사 뽑아서 50만 원 안 올리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의견을 다 듣는 거고요. 그 또한도 정사위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12대8 그때 나와서 간신히 가격 안 올리고 되는데 그렇듯이 정사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됩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시죠? 예,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저 뒤에 예. 일동사백으로 김봉호입니다. 그 우리가 신탁 방식을 지금 찬성을 할 것이냐를 놓고 나와서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공사비 인상이거든요. 근데 공사비를 하다가 중간쯤에 공사비를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데 조합에서 그걸 좀 심하게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 방식을 택한다면 신탁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대책,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무슨 큰 바위라든가 유물이 나오면 또 사업이 지연되고 또 예를 들어서 큰 바위가 나와서 그걸 하는데
시공사에서 또 공사비를 인상을 요구하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신탁사만의 어떤 대책이나 노하우 그게 좀 궁금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지금 탄원지들이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공사비 올려주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설계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를 확정하고서 시공사를 뽑느냐 시공사를 뽑은 다음에 설계를 바꾸냐가 컨트롤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잠실 미성 그거 하나만 보여줄까? 아까 제가 잠실 미성 크로바 본 것처럼 예, 이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설계가 나왔는데 얘와 유사한 얘를 A라고 했을 때 A 다시 수준의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 변동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측정도 충분하고. 근데 이런 형태에서 완전히 다른 D라는 형태, 이런 완전히 다른 형태가 나오면 공사비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뭐냐면 저희는 계약이행 보증이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도급계약서 내용에서 보셨지만 저희는 단순 도급이에요.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가 자금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둔촌주공에서 1조 1,000억 원의 공사비를 요구했는데 부동산원에서 검증한 공사비는 1,200억인가 1,500억밖에 안 돼요. 바꿔서 얘기하면 나머지 9,000억 정도는 뭐냐? 계약에 의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뭐 이런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결국 시공사는 공사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설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물가지수만 반영이 돼요. 시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물가지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지수를 넘어서는 것들을 요구하면 저희는 뭘 할 수 있냐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방식에서는 이 청구 자체가 안 돼요. 돈싸움에서 안 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소송을 통해서 찾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계약 불이행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책준이라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 준공이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하는 것은 저희 방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시공사가 많게는 수천억까지도 손해를 물어야 돼요. 근데 조합 방식에서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조합이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방식에서는 저희가 단순 도급으로 기성불로 돈을 주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기술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본부가 따로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악덕 기업으로 시공사를 무조건 쪼그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에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두고요. 그 현격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는데 우리 지질조사서에는 일반 토사로 나왔는데 갑자기 안방이 튀어나왔다. 그럼 그 물량하고 경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걸 다 금액 산출합니다. 그러려고 저희 회사에 기술본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예. 예, 우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 그 질문 다 질문 네, 질문 앞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1324동 이쪽인데요. 지금 뭐 다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주민들이 그럼 조합 방식이냐 시탁 방식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탁 방식에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정말 많은 사업장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 들어보면 단점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완전 무결한 게 신탁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저기에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탁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탁사 중에서도 이런 캐리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사업장은 늘고 있는데 이 정비사업 인력들은 안 늘고 있어요. 결국은 맨파워에 한계가 있고 그 회사의 특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14개 신탁사가 있는데 14개 신탁사 중에 큰 사업장을 하는 신탁사도 있고요. 작은 규모만 하는 신탁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까 저희가 3개 현장을 올려놓고서 했는데 그 3개 현장이 다 다른 신탁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신탁사들이 같은 가치를 못 내놓고 있어요. 뭐냐? 맨파워에 따라서 이게 극명하게 갈린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맨파워에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탁사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신탁사가 잘한다. 결국 이 사업 자체가 경험 산업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야 되지 경험이 없으면 똑같이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예,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까 예, 예. 제가 한 분에 한 번씩만 좀 답변을 좀 질문을 해달라고 제가 일단 끝나고 말씀드렸고요. 따로 질문 받겠습니다. 육동 1107호에 거주하는 홍기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정비계획 그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설명해 주신 거 보면은 이제 뭐 그 평형대라든가 상가들을 이제 변경하는 걸로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게 변경이 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정비계획했던 그 부분들이 완전히 뭉개지고 새로이 그 정비계획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체 세대수의 10% 이내, 그다음에 층수가 상향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합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면 통합 심의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기간이 증가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앞단에 이게 이미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걸 판단해서 이게 접수가 됐다고 하면 그만큼 뒷단이 빨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미 그거는 놓친 거고요. 지금 이제 통합 심의 때부터라도 명확하게 해서 뒷단에 다시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자세하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본부장님이 신탁사 입장에서 못하실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후 질문은 따로 이렇게 본부장한테 받는 걸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좀 전에 우리 신탁사의 단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단점이 분명히 있죠. 왜 단점이 없겠어요?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는데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론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 이제 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저는 오늘 사회를 좀 부탁받으면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서 양쪽을 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좀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응암 7구역이라고요. 서울 은평구에 1200세대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조합 설립을 하고 굉장히 빨리 했어요. 2011년도에 정확히 5년 만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조합 설립을 하고요. 5년 만에 정확하게 입주를 시켰는데 물론 여기처럼 이게 큰 단지는 아닙니다. 큰 단지는 아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제가 서울시 은평구의원을 했고 서울시의원을 하고 공기업 임원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전문조합 관리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방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합 방식과 그리고 신탁 방식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전문조합 관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16년도에 법이 생기면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우리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은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잖아요. 조합의 물건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3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조합 임원만이 조합 임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전문조합 관리는 조합 임원이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냐면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이거나
아니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전문조합 관리인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전문조합 관리인이 파견돼서 조합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격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격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법이 생긴 이후에 제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이주 철거를 실제 다 하고 있는 1호 대한민국 1호 조합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대한민국의 전국에 늘 300개에서 400개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하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10년, 20년 걸리잖아요. 10년, 20년.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승자는 은행입니다. 조합이 돈이 있나요? 설계도 해야 되고 정비업도 고용을 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입하는 금리가 여러분들이 관리처분 계획서랑 분담금 내역서를 봐서 그때 이제 머리 잡으십니다.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 7월 달에 연희동이라고 혹시 아시죠? 연희동이 서대문에 연희 1구역의 전문조합 관리로 파견을 갔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는 2004년부터 추진을 했어요. 2004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제가 23년 7월 달에 갔을 때 95%가 이주를 하시고 문제가 생겨서 3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됐었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일단 첫 번째, 대한민국의 어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임원님들도 크게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 계세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셨다고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쉽게들 덤비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어떠세요? 조합 임원들이 자꾸 실기를 해요. 그럼 조합원들이 실리를 못하죠. 그럼 집행부를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요즘 집행부 갈아엎는 일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조합원의 10분의 전체 10분의 1이 동의해서 발의를 해서 참석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조합 임원들 다 해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일의 반복입니다. 이쪽에서 잘못하니까 이쪽에서도 끌어내리고 이쪽에서 잘못하니까 또 이쪽에서 끌어내리고 2020년도에 이주를 시작을 했어요. 이주를 시작을 했는데 이주 시작해놓고 조합집행부에서 수용재개를 기각당해가지고 대한민국 최초의 수용재개를 기각당해가지고 이주가 중단이 됐습니다. 연희 1구역은 대한민국 재개발 재건축 역사에 여러 가지 획을 그었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사에서 수용재개를 처음으로 기각당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시면서 허그에서 자금을 끌어오잖아요. 그럼 허그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50개월 내지는 60개월을 자금을 빌려옵니다. 조합원들이 이주하실 때 이주비도 내드려야 되고 사업비도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나중에 입주하실 때 저희가 다 상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땅도 안 파고 앉아서 다 까먹은 최초의 조합이었어요. 연희동구역. 그래서 제가 갔더니 95%는 이주를 하셨는데 그냥 그 5%는 그대로 사시고 나머지 5%는 이사를 안 가고 그대로 계셔요. 그 장부를 봤더니 이미 1,000억을 썼어요. 조합원 500명인데 이미 1,000억을 썼어요. 그럼 그분들은 조합원들은 그냥 앉아서 2억씩 분탕이 맞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 1호로 전문조합 관리로 취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진행시키고 지금 2주 철거 다 끝나고 지금 기반시설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와요.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업을. 주변에 10년, 20년 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근데 거기서 보이지 않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금융비용들을 조합원님들이 당장 청구서가 들어온 게 아니니까 몰라요. 제가 저희 조합원님들한테 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주머니에서 450만 원씩 지금 청구서 계속 매달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당장 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냐? 23년도 재작년 제가 7월달에 입주해서 24년 초부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다 내보내고요.
그 철거업체가 언제 선정이 됐냐? 2008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15년 만에 그 업체에서 착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지금 현재 일 공정과 관계없이 모든 계약이란 계약은 다 해놨어요. 모든 계약이란 계약. 하다못해 얼마 전에도 소방감리 업체에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20년대 초반에 계약돼 있습니다. 아니 착공도 안 들어가 있는데 소방감리 업체가 다 계약이 돼 있어요. 모든 업체들이 다 계약이 돼 있어요. 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생각을 했던가 아니면 협력사의 꼬임에 빠졌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 아까 수수료 어르신께서 얼마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4조 7천억일 경우에 사업비가 총 매출액이 4조 7천억일 경우에 1%면 한 470억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연희 1구역이 조합원 500명에 970세대 짓고 총 사업비가 약 1조 원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신탁을 했다면 100억이겠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을 다 까먹으면서 이미 1,000억을 다 써버렸어요. 제가 한 가지 또 사례를 더 들어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장희 19역의 사랑제일교회 아시죠? 사랑제일 우리 정광훈 목사님. 2020년도 당시 조합장님이 사랑제일교회하고 157억에 합의를 다 했어요. 합의를 다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서 비대위원장님이 내가 조합장을 맡으면 87억에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를 뒤집었습니다. 집행부를 뒤집고 그 뒤집은 조합장님이 작년 재작년에 550억에 합의를 한 거예요. 550억에 합의를 하시고 나서 또 다른 요구를 정광훈 목사님 측에서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문자 한 통 조합원들한테 보내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조합들이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능력 미숙이나 아니면 조합 임원들 간의 갈등 그리고 조합원들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때 당장은 조합원님들이 모르세요. 왜? 이게 지금 내 주머니에서 돈이 금융비용이 쌓이고 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당장 청구서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신 사명감과 능력이 있는 집행부들이 앉아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는 담보가 돼 있다면 조합 방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신탁사의 수수료를 안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담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조합원들이나 토지등 소유자님께서 깊이 고민을 해보실 문제예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맡고 있는 연희구역이 서대문 지역인데요. 서대문 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약 52개 정도 됩니다. 52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거의 30% 정도의 조합이 다 10년 이상 된 조합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지금 부가현 3구역이라고 종근당 제약 바로 맞은편입니다. 부가현 3구역도 20년 됐어요. 추진위 구성한 지가. 추진위 구성한 지가 20년 됐는데 서로 임원하겠다고 계속 임원해임총회하고 해임총회하고 하다가 아직까지 20년 됐는데 사업승인 인가도 못 받았어요. 그냥 앉아서 조합원들 죽는 겁니다. 저희 연희구역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이 450명인데 저희가 960세대를 지어요. 거기에 임대 아파트 한 180세대 빠지잖아요. 그럼 일반 분양이 한 370세대가 되는데 과거와 같았으면 이 사업 못합니다. 그냥 우리 조합원들은 다 그냥 채무자로 그냥 다 전락돼 버려요. 빚만 떠안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일반 분양 상승분으로 공사경비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업장이 일반 분양이 많지 않다. 조합원 숫자 대비 20% 30%밖에 안 된다. 요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 사업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를 깰 때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사례들도 많이 보시고 조합 방식으로 갔을 때 장점과 신탁 방식으로 갔을 때 장점,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말씀 많이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그 뒤로는 물을 수가 없어요. 이제 조합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으면 죽어나 사나 조합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탁사가 지정한 업무 플로어대로 가고 신탁사들이 사실은 신탁법이 생기고 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업무하는 정비업체나 이런 쪽에 인력 부족으로 난리예요. 왜? 신탁사에서 전문가들을 다 영입해 갔습니다. 건설사에 있는 전문가, 정비업체에 있는 전문가, 고액 연봉으로 다 영입을 해가다 보니까 정비업체들이나 설계업체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지금 신탁사들이 전문가 집단이 됐고 이 가까운 목동의 예를 들어보면 목동도 지금 단지가 전부 다 재건축 단지지 않습니까? 목동이 14개 단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4개 단지 중에 현재까지 신탁사 방식으로 결정한 데가 9군데가 신탁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고 지금 1기 신도시 지금 선도지구 재건축한다고 지금 분당이나 일산 쪽에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연합해가지고 선도지구 지정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가점 중에 하나를 신탁사 선정으로 가면 가점을 2점을 더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공공기관에도 신탁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동이나 그래도 분당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정보력이라든가 인지가 떨어져가지고 신탁사를 선정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분들도 나름 많이 알아보시고 신탁사를 선정하셨을 텐데 뭐 인근의 목동에서 14개 단지 중에 지금 현재 9개 단지를 신탁 방식으로 간 사례는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이 신용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물산 외에는 모든 건설사들이 자체 자금 대여를 하지 않고 허그 도시보증공사에 입보를 서서 자금을 받아와요. 조합 보고 뭘 빌려주겠습니까? 조합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조합은 지출만 하는 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입보기관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융비율이 달라집니다. 입보기관의 신용도에 따라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물산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사가 신탁사보다 신용도가 더 좋은 데가 없어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에서 보증 들어가면 금융비용이 더 저렴하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염두해 두셔가지고 조합 방식으로 갔을 때가 더 조합원들께 유리하실지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갔을 때가 더 유리하실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이 자리에 누구도 모릅니다.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해서 간다 하더라도 통합심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나 광명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반영하다 보면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사비가 책정이 돼야 될 것이고 2주기간, 소요기간 이런 여러 가지 기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자리에서 조합원 개별 분담금이 얼마입니다. 또 여기 광명 13 주공 같은 경우 일반 분양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수입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수입을 내 마음대로 정하나요? 일반 분양을 비싸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죠. 그 비용이 조합원 분담금을 감소시키니까. 그렇지만 일반 분양은 내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입도 올해 일반 상가의 일반 상가나 아파트의 시장 여건이 올해 어떨지 내년에 또 달라지고 후년에 또 달라지고 진짜 일반 분양하는 시기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누구도 그건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 금리입니다. 그럼 금리에서는 누가 제일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조합원 여러분,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만큼이고요. 아마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는데 이 시간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은 정말 우리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철산 주공 13단지 재건축 진행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